짧고 흥미로운 강의는 학습과 기억 저장이 뇌신경 세포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기억과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인 신경 세포 간의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이제 시냅스 가소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 신경 세포 내부의 반응 경로를 컴퓨터를 사용해 자세히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극 패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뇌에서 기억 저장 방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 저장에 대하여 뇌과학을 바탕으로 생리학적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컴퓨터에서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한 공학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강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연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에릭 리차드 칸델이라는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뉴런 레벨에서의 신경세포 레벨에서의 기억 저장에 대한 생리학적 접근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발표하는 날 이제 자기 연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항상 생물학적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왔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고 정보는 뇌에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가? 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각 개별 신경세포에서의 변화에서 출발한 분자 레벨에서의 연구부터 시작하여 기억과 학습에 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이때 이후로도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해오고 오늘 강의 내용도 이제 이러한 질문에 이제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과 학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면은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뇌의 어떤 부분이 기억과 학습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뇌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고 실제로 이제 거의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는 이제 실험용 쥐를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 뇌에서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히포캠퍼스와 스트레이덤이라는 부분인데 히포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억, 인지 그리고 결정과 관계가 있고요. 스트레이덤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과 관련된 학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히포캠퍼스와 스트레이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다시피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체인 것이죠.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자, 여기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굉장히 뻗어져 있는 어떤 이런 구조체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지 모양의 구조체들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덴드라이트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이 수많은 스파인이라는 구조체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시스의 경우에는 이런 스파인에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냅시스의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이제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데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로는 도파민과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이제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뇌의 조직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 세포들 그리고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로 모델링을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컴퓨터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학문 분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서로 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multidisciplinary approach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제 신경과학적인 접근법 그리고 양리학, 생리학적인 접근법 그리고 공학적인 접근법을 다 이제 통합하여 이제 신경세포를 컴퓨터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에 따른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변화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어떤 그런 내용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억과 학습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무엇이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습이라는 것을 일으킬 때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시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청각을 통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후각 아니면 촉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들이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어떤 신경세포가 기존의 정기적 자극에 대해서 100%로 반응하는 것을 기준으로 뒀을 때 어떤 특별한 이벤트 이후에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100%가 아닌 160%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포텐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텐테이션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long-term potentiation, LTP라고 하는데 이것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일어난 100%의 반응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의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LTD,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디프레션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이제 LTD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LTP와 LTD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은 이제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LTP와 LTD가 신경세포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LTP와 LTD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학습과 그리고 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LTP와 LTD는 신경세포 내부에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이제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이다시피 이 덴드라이트 내부에는 수많은 펩타이드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서로 반응을 하고 확산을 하고 하위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내부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 경로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그널링 패스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컴퓨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 자체를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델링된 신경세포를 통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LTP와 LT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시그널링 패스웨이 중에서 LTD에 연관된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LTD의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디프레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디프레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포스트 시냅틱에서 이제 시냅시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부분과 그 신호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부분을 프리시냅틱이라고 하고 전달받는 부분을 포스트 시냅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LTD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Depolarization Induced Suppression of Inhibition 이라는 현상에 기반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정기적 신호를 받은 포스트 시냅틱에서 2AG라는 엔도캐나비노이드라고도 이제 불리는 2AG라는 물질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것이 프리시냅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 자체를 줄이게 되고,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 시냅틱에서 반응하는 정기적 신호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LTD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드린 LTD를 이제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리액션 캐스케이드, 이 반응 경로들을 살펴봤을 때 글루타메이트와 칼슘 이온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있는 수많은 펩타이드들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결과물로 2AG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2AG의 경우에는 이제 디프레션을 일으키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동일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공유하는 데서 PKC도 발생을 합니다. 이 프로틴 카이네이스 C라는 물질은 뭐냐면은 이제 LTD와는 다르게 오히려 LTP를 형성시키는 그런 이제 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PKC라는 물질도 생기고 2AG라는 물질도 동시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신경세포의 변화는 포텐테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디프레션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포텐테이션과 디프레션을 일으키는 두 신경 물질이 동일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서 동시에 생성이 되면은,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신경세포가 포텐테이션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디프레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컴퓨터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반응식과 그리고 반응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컴퓨터로 모델링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실험적으로 신경세포의 샘플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정기적 자극을 가하고 그 내부에서 생기는 모든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서 관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경세포와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컴퓨터로 구현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액션 키네틱스, 엔자임 키네틱스를 활용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식의 반응 계수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포스폴라이페이즈 C와 같은 경우에 이제 PLC라고 중간 생성 물질인데 컴퓨터로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물로 IP3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이제 생성시키게 되는데요. 이 표는 이제 칼슘의 농도에 따른 IP3의 생성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칼슘이나 아니면은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에서 전 물질에 의한 하위 물질의 생성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파마콜로지와 피지올로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많이 연구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에 따른 IP3의 생성량, 그리고 이제 칼슘에 따른 PLC의 생성량, 자,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들을 다 찾아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정리를 하고, 여기 표에서 나와 있다시피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엔자임 키네틱스, 리액션 키네틱스에 필요한 어떤 개수들을 이제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은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개수들을 찾아서 이제 수식화시키고 모델을 이제 컴퓨터로 구현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앞에서 보이는 이런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표 같은 경우에도 칼슘에 따른 이제 IP3의 액티베이션 이제 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PLC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생성 물질인데 PLC의 경우에는 칼슘 이온에 의해서 액티베이트가 되기도 하고 여기 보인 대로 G 프로틴에 대해서 액티베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G 프로틴의 경우에는 사이클을 돌면서 액티베이트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환원됐다가 다시 이제 PLC를 만들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G 프로틴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입니다.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피지올로지와 파마콜로지에 기반을 둔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반응률들을 다 알아낸 다음에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완성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G 프로틴의 경우에는 PLC를 활성화시키고 자기 자신은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하이드롤리시스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도 G 프로틴의 활성화 사이클도 하이드롤리시스 사이클도 저희가 컴퓨터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양한 논문 결과들에서 이제 반응량과 활성화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것을 데이터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것을 이제 시그널링 패스웨이 모델링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G 프로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이다시피 칼슘의 농도, 그 다음에 이제 DHPG, 글루타메이트의 농도에 따라서 각각 IP3의 생성량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나온 대로 빨간 원으로 쳐진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이제 PLC와 칼슘, 그 다음에 이제 G 프로틴의 상관관계를 이제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G 프로틴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이제 글루타메이트의 양에 따라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이 또 G 프로틴의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파마콜로지 쪽에서 신경세포를 실험을 할 때 실제로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적용하기보다는 글루타메이트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DHPG라는 이제 물질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HPG를 가지고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에 액티베이션 되는 이제 그 정도를 실험적으로 측정을 이제 하는데,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MPEP라는 경쟁 관계에 있는 물질들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정확한 반응량을 추출해 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저희가 이제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컴퓨터에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기적 자극을 0.1초, 1초, 5초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LTD를 일으키는 2AG라는 이제 엔도캐나비노이드를 생성시키는 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폴라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칼슘 이온을 주입을 하고 그에 따른 2AG의 생성량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AG의 경우에는 이제
PLC의 생성량과 관계가 있고 PLC의 경우에는 칼슘뿐만이 아니라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로 액티베이트가 된 G 프로틴과도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DHPG를 주입하고 똑같이 디폴라라이제이션, 전기적 자극을 줬을 때 흥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단지 전기적 자극만 가한 경우보다 DHPG를 주입을 하고 전기적 자극을 가한 경우에 그 2A의 생성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컴퓨터로 구현을 하고 저희가 실제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와 같은 부분을 컴퓨터에서 구현을 해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관계된 LTP와 LTD가 어떻게 차별화돼서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된 지오메트리에 구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로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실제 스케일과 동일한 사이즈로 컴퓨터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있는 물질들을 실제 위치한 위치에 다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지오메트리 안에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확산도 일어나고 반응도 일어나고 그 하위 물질들이 다시 확산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시냅시스가 위치한 쪽에서 전기적 자극도 가할 수가 있게 되고 DHPG, 글루타메이트에 해당하는 물질들의 자극도 동시에 주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와 동일한 이제 지형을 가진 이 지오메트리의 변화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실제 세포에서 생기는 변화와 우리 모델링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비교해 가면서 실제 일어나는 어떤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대한 더 이해도를 훨씬 더 이제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구현한 이 모델이 과연 실제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 조직하고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한 모델이 실제 신경세포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2007년에 우치가시마라는 일본의 한 과학자가 신경세포 덴드라이트를 가지고 이제 0.1초, 1초, 5초의 전기적 신호를 가하고 똑같이 1몰, 1마이크로몰, 5마이크로몰, 25마이크로몰의 DHPG, 글루타메이트에 해당하는 약물이죠. 그것을 주입한 다음에 세포에서 서프레션, 그러니까 이제 디프레션에 해당하는 반응이 생기는 것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죠. 그래서 동일한 현상이 저희가 컴퓨터로 구현한 모델에서도 일어나는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0.1초, 1초, 5초의 디폴라라이제이션을 가하고 그 다음에 1마이크로몰, 5마이크로몰, 25마이크로몰의 글루타메이트에 해당하는 DHPG라는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이제 실제 세포에서 일어났던 그 반응과 그 다음에 2AG의 생성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저희가 만든 컴퓨터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신경세포와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은 동일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공유를 하는데 동일한 시그널링 패스웨이에서 LTD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디프레션을 일으키는 2AG라는 물질도 분비가 되고 PKC라는 LTP를 일으키는 물질도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동일한 시그널링 패스웨이에서 두 물질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신경세포에서 LTP와 LTD가 도대체 어떤 차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완성시킨 모델을 가지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5마이크로몰의 글루타메이트에 해당하는 DHPG를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초 동안 디폴라라이제이션 전기적 신호를 가한 것이죠. 그랬더니 모델에서 생성된 반응에 의하면은 LTD를 일으키는 2AG라는 물질은 즉각적으로 생성돼서 적은 양이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PKC, 그러니까 포텐테이션을 일으키는 LTP를 일으키는 PKC라는 물질은 좀 액티베이션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생성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가정한 어떤 전기적 자극의 패턴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일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적 패턴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2AG를 많이 생성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PKC를 많이 생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기적 패턴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디프레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포텐테이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컴퓨터로 덴드라이트와 스파인을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냅시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정기적 자극과 이제 DHPG 신경 전달 물질들을 주입을 하고요. 이 자극의 패턴을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 여기 나오는 대로 세타 버스트와 20Hz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여 보였습니다. 이제 세타 버스트의 경우에는 짧지만 강한 단파, 반복되는 단파로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20Hz 같은 경우에는 약하지만 꾸준히 계속되는 어떤 그런 정기적 자극 신호를 이제 저희가 구현한 모델에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봤더니 2AG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LTD를 일으키게 되는 2AG의 경우에는 20Hz 자극이던 세타 버스트, 짧지만 강한 단파건 생성되는 양이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 나온 결과에서 보이다시피 PKC, 그러니까 이제 포텐테이션, 더 과민 반응을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물질의 생성량을 살펴봤을 때는 세타 버스트, 짧지만 반복적인 강한 단파의 경우에 PKC가 훨씬 많이 생성된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타 버스트, 짧지만 강한 단파와 20Hz의 꾸준한 자극을 비교를 했을 때 PKC의 생성량은 이제 세타 버스트의 경우에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PKC가 훨씬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LTP가 이제 롱텀 포텐테이션, 과민 반응이 생성되는 상태로 신경세포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20Hz와 세타 버스트에 대한 이제 2AG, LTD, 디프레션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량을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타 버스트는 20Hz건 2AG는 비슷하게 생기는데 이 비슷하게 생길 경우에는 2AG가 더 도미넌트하게 작용을 해서 이제 LTD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반응은 컴퓨터 모델에서 이제 형성된 반응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것과 똑같은 반응이 실제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결과는 이제 컴퓨터 모델링이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실제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기적 자극을 주고 이제 세타 버스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파란색 도형에서 보이듯이 기존에 100%로 반응하던 것이 세타 버스트 자극 이후에는 이제 140%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에서 이제 포텐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PKC라는 아까 말씀드린 LTP를 일으키는 물질의 블로커, PKC 블로커를 적용을 한 다음에 동일한 세타 버스트를 작용을 해도 이제 LTP가 그러니까 이제 포텐테이션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어떤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학습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신경세포의 반응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PKC의 양으로 LTP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신경세포에서도 이제 CHE라는 이제 PKC를 디액티베이트 시키는 PKC의 활성화를 막는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실험 결과를 살펴볼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억과 학습이 뇌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뇌에 연관된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과민 반응 혹은 이제 과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컴퓨터로 모델링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신경세포 레벨, 뉴런 레벨에서 어떤 기억과 학습에 연관되는 어떤 반응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신경세포를 네트워크로 구현을 하게 돼서 구수를 점점 늘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이덤이나 히포캠퍼스 같은 사이즈로까지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저희가 이제 시신경에서 받는 정기적 자극이라든가 아니면 촉각, 후각 이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정기적 반응들을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받는 학습이라든가 어떤 기억의 형성에 대한 궁금증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준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신경세포 레벨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단순화시켜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수준인데요. 이러한 융합 연구가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희가 기억과 학습과 그에 따른 자극과 뇌의 모든 것을 이해할 날이 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여기에 이제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반응률도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먼저
기억과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인 신경세포 간의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 있는 long-term depression 그리고 long-term potenta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neuroscience, pharmacology, and physiology, 그다음에 mechanical engineering, 자 이런 다양한 학문 분야가 서로 융합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multidisciplinary approach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ultidisciplinary approach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신경세포의 signaling pathway를 컴퓨터로 구현해서 각기 다른 두 가지 세타버스트와 20Hz의 자극에 따라서 LTP와 LTD의 패턴이 다르게 생기는 것을 이제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세포의 다른 반응을 우리가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고 부르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학습이라는 과정 그리고 기억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사실은 2013년에 PLOS Computational Biology라는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과학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아무나 이제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저널로 가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입니다. 아까 제가 멀티디스플리너리 리서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이제 닥터 월레스 레인 같은 분은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의 파마콜로지 디파트먼트의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저희 팀의 리더였던 아브라마 블랙웰이라는 부분은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의 뉴로사이언스의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계공학에서 이제 마이크로 앤 나노 스케일 더모 플루이드, 그러니까 이제 미세 연료체 쪽에서 이제 확산 모델링 쪽으로 인해서 참여를 했었고, 여기 중간에 있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부 때 백그라운드가 전기공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사과정생 같은 경우도 이제 학부 때 전공이 사회학이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융합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어떤 이런 multidisciplinary research approach,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짧고 흥미로운 강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